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나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리플에 제가 개인적인 답을 드리는 리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답을 드릴 분은요, 긴급진단 김정봉 교수와의 대담을 보고 김영화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먼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보다도 더 큰 위협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좌파 주사파들이다. 월남 패망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월남 패망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전설이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또 불교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저항이 극심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 중에 일부는 월맹과 직접적인 연계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서 2등을 하기도 한, 2등으로 낙선을 하기도 한 인권운동가, 아주 젊은 인권운동가였는데요. 나중에 월맹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움직였다는 게 드러나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물론 이것은 월남이 통일된 이후의 사실로서 밝혀진 것들입니다. 월남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이공 정부가 나름대로 부패도 상당히 좀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맹군이 사이공 월남의 대통령궁을 밀고 들어올 때, 탱크 세대로 밀고 들어올 때 당시 접견실에는 이른바 반체제 인사들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맹군이 자기들을 동지로서 대우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 사람들은 바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수용소에서 왜 미군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는가 원망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통일 이후에 아무튼 베트남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 상당히 많은 간첩 조직이 암약하고 있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로 증명이 된 거니까요. 우리라고 100% 청정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선배의 인터뷰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책을 구입하시는 방법은 아마 시대정신 출판사로 직접 연락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해 주시고 후원금 보내주시면 아마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병관님께서 영저격수다 7회 쯔위 사태 편을 보고 이런 말씀 남겨주셨네요. 선양구의 길림 삼성지역은 만주 연변 지역은 조선시대 조선의 영토였기에 중국이 더욱 강력하게 군사력을 집중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요룡성, 흑룡강성, 길림성을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만리장성의 바깥인 겁니다. 만리장성의 바깥이고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로 말하자면은 연나라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유비관우 장비 가운데 장비가 아마 연나라 사람이고 공손찬이 이 지역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1930년대에 여기는 일본에 의한 괴뢰국 만주국이 성립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마 주병관님의 그 말씀, 여기가 조선시대 영토였다라고 하는 것은 간도 협약, 토문강, 청나라와 조선이 맺은 국경 조약을 보면 토문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문강이 두만강의 중국식 발음이냐? 그렇다면 이제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는 한반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북상한 한 줄기의 지류가 있는데 이것도 토문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만강이 있고 토문강이 있다고 조선에선 주장을 해서 조선 후기에
함경도보다 더 넓은 간도 지역이 조선의 영토로 편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가톨릭 교구가 이제 뭐 서울교구, 평양교구 말하자면 교구를 나누는데, 이 간도는 중국 측 교구가 아니고 평양교구에 속해 있던 교구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의 영토지만, 이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역사적으로 언젠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병관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1950년 6.25 사변 당시에 유엔군의 이름으로 자유중국 군대 파병을 중국이 제안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중국의 참전을 막자는 취지에서 자유중국 군대 파병을 거절했지만 병참 지원은 했다.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던 자유중국의 모든 자산을 동결해서 중국에 인도해버린 적이 있어서 자유중국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25 때 자유중국이 파병을 제의한 건 맞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자유중국의 참전이 중국의 즉각적 참전을 불러일으킬까봐 우려해서 이것을 점잖게 거절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고요. 1992년 중국과의 수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자유중국도 뭐 일본과 단교가 되고 미국과 단교가 되고 한국도 언젠가는 한국과 단교가 되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 수교협정을 맺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준 것 때문에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 적어도 조금은 더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많이 섭섭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급 비밀이었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새 나가면 북한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말 극소수의 몇 명만 이 사실을 알고 이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과 중국 수교, 그리고 중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지만, 수교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말로 심정적으로는 먼 나라였습니다. 1986년에 중국의 신화사 통신 기자들이 아시안게임 취재를 하러 왔었죠. 이때 아직은 금융실명제 전이라 이제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 기자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 외환은행에서는 신화사 통신 누구누구 기자라고 꼭 좀 기록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공기관과 거래를 단 며칠이라도 했었다는 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 중국은 먼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지만 80년대만 해도 어쩌다 길림에 들렀던 재미동포들이 한반도 밖에서도 한글을 사용하는 곳이 있구나, 깜짝 놀라서 이것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책을 보고 제가 들었던 느낌, 그때만 해도 간자체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니까요. 뒤쪽에 사전처럼 뭐 동력동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쓴다, 간자체가 있었고,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연변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만 해도 뭐 좌회전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꺾으십시오, 항상 문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점이 매우 신기했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밖에서 한글을 도로 표지판에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도 연변 길림성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로버분이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물밑으로라도 우리 정부는 북한 동포 중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쌀을 주겠다. 단 적십자나 국제기구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분배하는 조건을 달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같은 동포로서 체제를 떠나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직접 분배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달지 말고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동포를 살려야 하고 통일 이후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미리 얻어야 합니다. 통일부가 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북한 내 질병, 기아 등 인도적인 것은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나가야 합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인도적인 것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식량 지원을 했더니 이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된 사실이 있었고요. 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눠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국제기구,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서 실제 식량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우리 정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 당국입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쌀을 줘도 좋으니 분배의 투명성만큼은 확보하게 해달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직접 가서 식량을 배분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제의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인도적인 의미에서 주는 의약품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과거에 비료, 식량 증산을 위한 비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비료를 지원한 만큼 식량 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비료가 어디에 쓰였는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쉽게는 마약 재배하는데 이 비료를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효율은 떨어지지만 비료를 가지고 다른 물질, 예컨대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이 물질을 전용해서 썼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동의하지만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용길 님이 유여해 법법법 70회 대북 확성기 편을 보고 남겨주신 글입니다. 핵실험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6.25 때, 그러니까 휴전협정 당사자였던 미국의 조이 터너 제독이 남긴 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영어 제목은 How to Negotiate Communist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협상 자체를 또 하나의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한다. 협상할 마음이 없다. 라고 체험에 기반한 절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굴복하는 것은 오직 힘에 있어서 자기들이 확실히 밀린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뿐이다 라는 구절도 그 책에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힘에 밀렸을 때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자기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었거나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협상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행태라고 조이 터너 제독은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6.25, 1953년 7월에 6.25 동란이 휴전이 됐습니다만은 이 휴전을 가져온 것은 북한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스탈린의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미국에서 남겨주신 분 같습니다. 존 F. 바이어님인데요. 이견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100% 동의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두어야 할 것 같네요.
이영작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세 센서의 살포로 북한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자는 주장은 명백한 선제적 군사 행동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판문점 인근에 상주하고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 주셨고요.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는 중동에서만 6개국이 핵 보유 의지를 공공연히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마저 거기에 동참한다면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이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 주장은 분명 한미 관계에서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핵 억지력,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동해상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최첨단 폭격기, 전폭기, 그리고 정보 수집을 위한 비행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핵심은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 어떤 분들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런 첨단 무기를 동원한다면 핵 균형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분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역시 또 대두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매년 주둔비를 올려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정치권 안팎에 또 시민사회 안팎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의 핵 잠수함이 수시로 예컨대 제주 강정 해군 기지로 모항을 옮긴다거나 할 때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주둔비까지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필리핀은 미군 나가라, 설마 나가냐? 라는 생각에서 나가라라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한국보다도 훨씬 전략적으로 중요한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미군은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은 제발 들어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중국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지난주에 보내주신 베나TV 댓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답변이었습니다. 리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